외제차 걸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아버지, 수급장거 걸려요. 한동안 외제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알았어, 안 탈게. 나 좀 자게 돌아가거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하네. 몇십 년 만에 왔는데 답답하게 집에만 있을 수 없지.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 자식 때문에 미국 갔다가 늙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나라가 날 도와주나? 복지 혜택 받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 내가 낸 세금도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건지,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인지 우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7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무릎이 아파 아들 따라 한국에 돌아왔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었죠. 달콤했던 일상, 편리했던 생활,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작은 거짓말들.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한 가족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75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평생의 절반 이상을 미국 땅에서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45년이죠. 제가 미국에 간 건 70년대 말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이었고 갓 결혼한 시혼이었어요. 한국은 가난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죠. 친척 하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건너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고 우린 결심했어요. 짐 몇 개 들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죠. 공항에서 나왔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간판도 못 읽고 사람들 말도 못 알아듣고 친척 집에 신세를 지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은 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창고에서 물건 나르고 뭐든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낮엔 청소일을 나가고 밤엔 옷수선 일을 했어요. 우린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펼쳐놓고 숫자를 세곤 했습니다. 얼마가 모였는지,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우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엔 작은 세탁소를 하나 인수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탁소는 잘 됐어요. 한인 밀집 지역이었고 손님들이 꾸준히 왔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둘이서만 했는데 나중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그 돈으로 우린 집도 한 채 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소유였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아내와 둘이서 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였지만 아들만큼은 완전한 미국인이었어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았을 때 거기 적힌 미국 시민이라는 글자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게 우리한텐 큰 희망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아들을 키우면서도 우린 이랬습니다. 아이를 업고 세탁소에 나가고 학교 끝나면 가게로 데려와서 숙제시키고 세탁물 냄새와 다리미 소리 속에서 아들은 자랐어요. 가끔 아들이 아빠, 친구들은 다 주말에 놀러 가는데 우린 왜 항상 일만 해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자랐고 대학도 나왔어요. 미국 회사에 취직했고 나중엔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고 지원해서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들어갔죠. 아들이 떠나던 날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린 늙었고
아들은 자기 길을 가는구나 서운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그 무렵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땅에 아내를 묻어야 한다는 게 왠지 슬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세탁소는 정리했고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 아내가 요리하던 부엌, 아내 옷이 걸려있던 옷장, 모든 게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아들은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남았습니다. 가끔 전화통화는 했지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아들의 삶이 있었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더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한인 성당 나가고 TV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인타운 식당에 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었고 그들과 커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이야기들. 다들 비슷했어요. 고생하며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이제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무릎 통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달콤하게 시작해서 쓰디쓴 끝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70이 넘어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였어요. 오래 서 있으면 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장보러 마트에 가면 카트를 짚고 걸어야 했고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계단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집이 2층이었는데 2층 올라가는 게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든 일이 됐죠.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쉬엄쉬엄 올라갔어요. 때론 너무 아파서 그냥 1층 소파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3번씩 한인 성당에 나갔는데 이젠 한 번 가기도 힘들었죠.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게 구역이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다들 산책하러 가자고 하는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지만 친구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무릎 통증 때문에 깼어요. 뒤척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서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더니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뼈와 뼈가 거의 맞닿아 있다고 했죠. 나이가 있음이 당연한 거라고,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줬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어요. 진통제였을 뿐이죠. 수술을 고려해보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인공관절 수술, 무릎 전체를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수술하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다니. 언제 할 수 있나요?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비용 관련 서류를 가져왔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미국 의료보험이 있긴 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술비 전액을 커버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보험 처리 후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만 달러요? 네,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포함해서요. 3만 달러. 그 당시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이었어요. 제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저축은 있었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릴 순 없었어요. 혼자 사는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로 아팠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은 없고 무릎은 아프고. 결국 수술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기로 했죠.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물리치료사가 운동법을 알려줬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 운동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이었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집에만 있게 됐죠. TV 보고 인터넷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산책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자유롭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왜 안 보여? 어디 아파?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게 얼마나 초라하게 들릴까요? 그냥 좀 바빠서라고 둘러댔죠. 친구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무릎 어떠세요? 그냥 그래. 참을만해. 참을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술은 안 하시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한숨, 걱정하는 한숨.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알아. 하지만 어쩌겠니? 돈이 없는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오시는 거 생각해보세요. 한국? 왜?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훨씬 싸요. 게다가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돌봐주겠다는 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여전히 제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나 혼자 한국 가서 뭘 하겠니?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한국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적용되고요. 내가 한국 건강보험이 있나? 시민권자시니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좋은 방법? 아들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단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에 조금씩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 어차피 미국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아들 곁에서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제안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 그 계획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에 제가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아들의 제안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45년을 산 미국을 떠나는 거니까요.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환경도 있었죠. 마트 위치도 알고 은행 가는 길도 알고 병원 예약하는 방법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날마다 더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서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떨까? 아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고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45년 만에 돌아가는 한국이 낯설 것 같았죠. 언어는 똑같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 혹시 한국 가면 어떨 것 같아? 한국? 왜? 뭐하러?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 무릎 치료도 받고.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낫지. 여기서 죽어야지. 한국 가봤자 낯설어. 하지만 그들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였죠. 매일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볼게. 정말요? 아버지, 잘 결정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조금 기대가 됐어요. 아들 곁에서 지내면 외롭지도 않을 테고 무릎도 치료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아, 내가 한국 가면 어디서 살아야 하지?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네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아니, 아버지. 제 아파트는 좁아서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곳 알아볼게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아들이 사는 곳이 좁다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수입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죠. 하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믿어야죠. 그리고 아버지, 한국 가시면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뭔데? 건강보험, 집 구하고 그런 거요.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복잡하다니?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해칠 리 없잖아요. 한 달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짐을 싸면서 집을 둘러봤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 아들이 자라던 집.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내의 유품 몇 개. 결혼 반지, 아내가 좋아하던 목걸이, 우리 둘이 찍은 사진들, 그게 전부였죠. 집은 그냥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45년을 산 도시, 젊음을 바친 도시, 이제 떠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비행기는 11시간을 날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죠.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살이 쪘고 머리숱이 줄었더군요. 이마에 주름도 생겼고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 아들은 제 짐을 들어주고 제 팔을 잡아 안내했어요. 무릎이 아픈 거라는지 천천히 걸어줬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공항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한국말이 들렸고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색 BMW였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외제차. 제가 미국에서 봤던 그 고급 차들이었죠. 번호판도 멀쩡하고 차체에 흠집 하나 없었어요. 이게 네 차야? 네, 회사 다니면서 모아서 샀어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왜 아버지를 자기 집에 안 모시고 따로 집을 구한다는 걸까? 집이 좁다고 했는데 이런 차를 살 돈이면 큰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 계획이 있겠죠?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산, 강. 한국이 많이 발전했더군요. 미국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나아 보였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주택가가 나타났고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 끼어있는 오래된 단지들. 벽은 빛이 발해 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여기가 어디니? 곧 도착해요. 아들이 차를 한 단지 앞에 세웠습니다. 주차장엔 오래된 경차들이 주로 보였어요. 10년, 20년 된 차들. 사람들은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아버지가 사실 곳이에요. 사는 곳? 네, 월세방이에요. 여기가 좋아요. 관리비도 싸고 조용하고. 그리고 아버지 혼자 지내시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주저하는 표정.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하시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는 게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네, 그러면 의료비도 거의 안 들고 생활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 무릎 수술도 거의 공짜로 하실 수 있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니,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봤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거. 나 그럴 자격이 있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한국에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잖아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집도 없고 돈도 없었죠. 미국에 집이 있긴 했지만 그건 한국 정부가 알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아들아, 네가 있잖니.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전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부양 의무자 면제예요. 외국 소득은 한국에서 알 수 없다고요. 그래도 소득에 관해서 물어보면 제가 다 방법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선영은 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죠.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저는 그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 작은 거실, 낡은 부엌. 화장실 타일은 금이가 있고 격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미국 집에 비하면 정말 초라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잘못의 시작인지, 그리고 이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뒤 아들이 저를 데리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간 거였어요. 가는 길에 아들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괜한 말 하지 마시고요. 무슨 괜한 말? 미국집 이야기 같은 거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시면 수급자 못 받아요. 그럼 수술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술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아요, 수술비가 필요했죠.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 때 우리 차례가 됐어요. 담당 공무원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친절했어요. 서류를 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계실 땐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세탁소를 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세탁소는 언제 정리하셨어요? 한 10년 전쯤이요. 그럼 그 후론 뭐로 생활하셨나요? 저축한 돈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에 재산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에 집이 있긴 했죠. 그 집의 가치는 한국 돈으로 5억 원은 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이미 처분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집은 그대로 있었고 단지 비워뒀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지금 저축은 얼마나 있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있었지만 아들이 미리 알려준 대로 말했어요. 수급자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드님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급여 명세서였는데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적을 리가 없었죠. 월 200만 원 정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제출한 건 실제 급여 명세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한 서류였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것도 아니었죠. 실제 아들 소득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BMW를 살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승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나왔죠.
밖으로 나오자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해요.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건 아니겠구나. 며칠 뒤 조사관이 집에 왔습니다. 중년 남자 한 명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죠. 안녕하세요. 수급자 신청 관련해서 가정조사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조사관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옷장을 확인하고 서랍도 뒤졌어요. 구석구석 살폈죠. 저는 떨렸어요. 뭔가 걸릴까봐. 하지만 집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다 정리해놨거든요. 비싼 물건은 하나도 없고 낡은 가전제품만 있었죠. TV는 20년 전 모델 같았고 냉장고도 작고 오래된 거였어요. 옷장엔 낡은 옷 몇 벌만 걸려 있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조사관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이긴 했죠.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치료받으러요. 미국에선 치료비가 비싸죠? 네, 너무 비싸서 못 받았어요. 조사관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한 달 뒤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달 생계비가 지급되고 의료비는 거의 면제되고 월세비도 지원된다고 했어요. 월 6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했죠. 아버지, 됐어요. 이제 걱정 없으세요.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안심이 됐어요. 이제 무릎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생활비 걱정도 덜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무릎을 진찰하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공관절 치환술. 양쪽 무릎 모두 해야 한다고 했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3만 달러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급자시니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 10만 원 정도? 거의 없다니. 10만 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3만 달러, 4천만 원이라던 수술이 한국에선 10만 원이라니.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10만 원만 내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낫네요. 하지만 동시에 찜찜했어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쪽씩 수술했는데 회복도 빨랐어요. 병원에서 사흘 입원하고 일주일 뒤 퇴원했죠.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도 했습니다. 물리치료비도 거의 안 나왔어요. 다 수급자 혜택이었죠. 석 달쯤 지나니 무릎이 새 것처럼 좋아졌습니다. 걷는 게 편해졌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고 장보러 다니는 것도 문제 없었죠. 2년 동안 시달렸던 통증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아버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정말 잘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미국에서 고생하는 걸까? 그러게요. 한국이 복지가 좋긴 해요. 너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에이, 아버지, 당연한 거죠. 아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엔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거짓말들, 숨긴 재산, 조작된 서류, 그리고 곧 시작될 더 큰 거짓말. 그때 우린 몰랐습니다. 그 어둠이 곧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걸. 무릎 수술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픔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뒷산에 산책로가 있었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점점 늘렸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걷는 게 즐거웠어요. 바람을 맞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걸었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임대주택에도 제공해 주더군요. 저는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은 생각보다 넓고 시설도 새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아파트였어요. 미국에서처럼 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했죠. 아들은 자주 들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임대 아파트에 와서 저와 저녁을 먹었어요. 가끔은 외식도 했죠. 아들이 맛있는 식당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갈비집, 삼겹살집, 일식당. 미국에선 먹기 힘들었던 음식들을 실컷 먹었어요. 아버지, 건강해지시니까 좋네요. 그러게, 다 네 덕분이야. 이제 한국 생활 적응되셨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실제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친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했고 가끔 반찬도 나눠줬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았고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수급자들, 가난한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러 올 때 항상 임대 아파트 앞이 아니라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워놨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주차하기 편한 곳에 세우는 줄 알았죠. 하지만 매번 같은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차를 세우니? 아,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요. 그냥 여기가 편해요. 아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들이 일부러 임대 아파트 주민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걸. BMW가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아버지, 외식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갈비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조심? 뭘 조심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돼요. 비싼 식당 같은 데 가시는 거. 왜? 내 돈으로 밥 먹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그게 수급자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데서 밥 먹으시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보고 집에서만 밥 먹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근처에선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드시면 괜찮아요.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하기로 했어요. 임대 아파트 근처에선 작은 식당에만 가고 좋은 식당은 멀리 나가서 가기로 했죠. 숨어 사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갈 때였어요. 아버지, 오늘 대형마트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검은색 BMW. 처음 봤을 때만큼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좋은 차였어요. 가죽 시트에 앉으면 편했고 에어컨도 잘 나왔죠. 마트에 갔습니다. 큰 마트였어요. 미국 코스트코 같은 곳. 온갖 물건이 다 있었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반찬도 샀어요. 수급자 혜택으로 받는 돈이 있으니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죠. 계산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트렁크를 열었어요. 짐을 싣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아, 이 차 몰고 다니는 거 괜찮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수급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제 명이에요. 아버지랑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 소득으로 산 거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조심하면 돼요. 아파트 주차장에는 세우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차 타시는 거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들 말대로 조심하면 괜찮을까 싶었죠. 그리고 솔직히 이 차를 타는 게 편했어요. 버스나 택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집에 돌아가실 때요. 차에서 짐 내리는 걸 아파트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울게요. 거기서 짐을 구루마에 옮기세요. 그리고 구루마 끌고 집에 가시면 돼요. 구루마, 손수레요. 그걸 끌고 아파트까지 가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버지, 이게 제일 안전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결국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골목에 세우면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냈어요. 구루마에 하나씩 옮겨 실었죠.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리고 구루마를 끌고 아파트까지 걸어갔어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 됐죠.
매주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BMW를 타고 마트에 가고 돌아와서는 골목 차를 세우고 짐을 구루마에 옮기고 끌고 아파트로 가는 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운전 좀 하실래요? 운전? 나? 네, 무릎도 좋아지셨잖아요. 미국에서 운전하셨으니까 한국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면허증이 없는데? 아버지, 미국 면허증 있잖아요. 그걸로 한국 면허증 바꾸면 돼요. 아들은 모든 걸 알아봐뒀더군요. 미국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인지만 받아오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들 다 알아서 처리해주니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도 운전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BMW 키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무거운 열쇠였습니다. 이 차를 내가 운전해? 네, 가끔씩요. 제가 바쁠 때 아버지 혼자 병원이나 마트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제 차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거 아무도 모르면 되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꾸 권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운전했었고 차를 모는 게 익숙했거든요. 버스나 택시보다 훨씬 자유로웠죠. 근데 차는 어디 세워둔 거야? 아, 유료 주차장이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정기권 끊어놨어요. 왜 거기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면 눈에 띄잖아요. 이게 안전해요. 아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차를 유료 주차장에 숨겨두고 필요할 때만 빼서 타고 다시 숨기는 거죠. 복잡했지만 나름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끔 BMW를 몰았습니다. 아들이 바쁠 때 유료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병원에 가거나 마트에 갔어요. 편했습니다. 무릎도 좋아졌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죠. 백화점도 가고 좋은 식당도 가고 때론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는 게 좋았어요. 미국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다리들, 빌딩들, 유람선들. 밤이면 조명이 켜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는 절대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도 항상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짐을 구루마에 실어 아파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 눈에는 제가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을 겁니다. 구루마 끌고 다니는 수급자 할아버지.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제가 백화점에 가고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BMW를 운전한다는 걸 몰랐죠.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선 가난한 수급자, 밖에선 여유 있는 노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때론 헷갈렸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현재를 즐기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편해지고 아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게 잘한 결정 같았습니다. 가끔 미국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생활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부럽다, 나도 한국 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봐, 여기 복지 좋아. 하지만 복지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제도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성. 그리고 그 성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우연에서부터. 그날은 정기검진일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를 추가로 받는 거였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바쁘니? 아,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택시 타고 가야겠네? 아니요, 차 가져가세요. 아버지, 이제 운전 잘하시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BMW를 몰고 병원에 가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아들이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겠죠? 그래, 알았다. 유료 주차장에서 BMW를 빼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익숙해졌어요. 한국 도로도 이제 어렵지 않았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줬고 40분쯤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죠. 무릎, 허리, 어깨, 다들 어디가 아픈 분들이었어요.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죠. 아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임대 아파트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70대 여자분이었죠.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던 분이에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그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도 놀라서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무릎 때문에 왔어요. 요즘 너무 아파서. 그러시군요. 저도 무릎 수술했었거든요.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 수술하셨어요? 많이 아프셨겠네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우린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수급자였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가끔 전화로만 연락한다고 했죠. 딸이 부산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멀리 있으면 힘드시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아야죠. 참 사시기 힘드시죠?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살만해요. 수급비 받으면서 조금씩 쓰고. 그래도 아드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은 아들, 딸이 다 멀리 있어서 혼자 다 해결해야 하거든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아들이 있으면 부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까봐 걱정됐죠. 네, 그렇긴 한데 아들도 바빠서 자주는 못 봐요. 그래도 가끔이라도 보면 좋잖아요. 우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분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진료가 끝난 거였어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차로 왔다고 말할 수 없었죠? BMW로 왔다는 걸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아, 네, 그렇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차로 왔지만 말할 순 없었어요. 저도 택시 타고 가야 하는데 같이 탈까요? 차비 아끼게?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택시를 타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제 차가 주차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저는 좀 볼 데가 있어서요. 약국도 들러야 하고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세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분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1시간쯤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국에서 약도 받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그분이 충분히 멀리 갔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BMW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했죠. 주차 정산을 하고 천천히 출구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그분을 봤어요. 그 이웃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택시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지나가야 하나? 아니면 태워드려야 하나? 하지만 태워드릴 순 없었죠. 이 차가 제 차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걸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눈에 띄지 않게.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혹시 알아볼까봐 더 고개를 숙였어요. 차창을 통해 그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혹시 저를 봤을까? 차를 봤을까? 뒷거울로 확인했지만 그분은 그냥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괜한 걱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들킨 걸까? 차를 유료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서 아파트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구르마는 끌지 않았어요. 장을 본 게 아니니까요. 그냥 손에 병원 소리만 들고 아파트로 걸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누군가 뛰어왔어요. 잠깐만요. 문이 닫히려는데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그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그 이웃분. 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평소엔 말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와 그분만 있었고 올라가는 숫자만 바뀌었어요. 1층, 2층, 3층.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4층, 5층.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6층, 7층, 8층에서 그분이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분이 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뭔가 화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실명한 것 같기도 하고. 10층에서 저도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BMW를 운전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수급자가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나고. 저녁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죠.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들킨 걸까? 신고할까? 어떻게 되는 거지? 밤이 됐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나 큰일 난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 너머 아들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였으니까요. 임대 아파트 이웃이 나를 봤어. BMW 타는 거. 잠이 확 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분 눈빛이 이상했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한숨, 걱정하는 한숨.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그분이 봤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하지만 봤을 거야, 분명히.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비슷한 차를 봤을 수도 있어요. BMW가 얼마나 흔한데.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앞으로 더 신경 쓰세요. 차는 당분간 안 타시는 게 좋겠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아파트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짓말이 곧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나?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미 1년을 이렇게 살았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린 계속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웃분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죠.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는데 그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제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정말로 저를 본 건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설령 봤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들 자기 일 하기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을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수척해 보였죠.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봅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문을 닫자마자 말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알아. 조심했어. 조심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안 타셔야 돼요. 차.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 타세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았죠. 내 아들 차도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 거냐?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1년 동안 구루마 끌고 숨어 다니고 조심조심 살았던 게 한꺼번에 화가 됐죠.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말이 뼈 아팠나 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구르마 끌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아버지, 수급자시잖아요.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외제차 타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수급자를 왜 만들었어? 네가 하자고 한 거잖아. 제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주도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죠. 한국에 오라고 한 것도, 수급자 신청하자고 한 것도, 임대 아파트에 살자고 한 것도 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좋으시라고 한 거예요. 의료비도 아끼고 생활비도 받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아. 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정적만 흘렀죠. 아버지, 좀 더 신경 쓰세요. 제발.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걸리면 수급자 박탈이고 임대 아파트도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까진 안 되겠지. 아니에요. 조사 나오면 다 끝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돈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 토해낸다고? 1년 동안 받은 생계비,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그게 얼마인데? 생계비만 해도 월 60만 원씩 12개월이면 720만 원. 의료비는 수술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 주거비 지원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겁이 났어요. 일단 차는 절대 타지 마세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절대 들키지 마세요. 외식도 근처에선 하지 마시고 백화점 같은 데도 가지 마세요. 그럼 나보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조심해서 다니시란 거죠. 수급자답게 사세요. 수급자답게. 그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급자답게 산다는 게 뭔가요? 가난하게 사는 척? 불쌍한 척? 제가 진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집도 있고 아들도 잘 살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아버지 위해서였어요. 무릎 아프신 거 보기 힘들었고, 미국에서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됐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었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우는 걸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탓하고 지 않았어요. 아들도 저를 위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제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지. 나도 알면서 따라왔잖아. 편하고 싶었어. 돈도 아끼고 싶었고. 아들이 고개를 틀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일단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아무 일 없기를.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이제는 들키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우린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침묵만 흘렀죠.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떠날 때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텅 빈 마음으로.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엔 좋은 의도였어요. 아버지 건강 챙기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린 거짓말쟁이가 돼 있었죠.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숨겼고 아들 소득을 조작했고 외제차를 유료주차장에 숨겨놨고 구루마 끌고 다니며 가난한 척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린 그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뒤로 가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확인할 게 있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온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수급자 정기조사라고 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조사 받아봐야죠. 우린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의 시작이라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꼭 우리 앞날 같았어요. 조사관이 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2명이 왔어요. 한 명은 구청 담당자였고 한 명은 조사 전문기관 직원이었죠. 둘 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조사처 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1년 전 조사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냉정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옷장을 확인하고 서랍도 뒤졌어요. 1년 전 조사보다 훨씬 꼼꼼했습니다. 구석구석 다 살폈죠. 책상 위 서류도 확인하고 쓰레기통도 들여다봤어요. 요즘 병원은 어떻게 다니세요? 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버스 타거나 택시 타고 다닙니다. 항상 그러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죠.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인근 유료 주차장에 BMW 한 대가 정기권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유료 주차장까지 조사한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한 건가요? 아, 그건 제 아들 차입니다. 아드님 차시군요. 그런데 왜 여기서 먼 유료 주차장에 세워두셨을까요? 아드님은 서울에 사시지 않나요? 아들이 직장 때문에 그쪽이 편해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어르신께서 그 차를 운전하시는 걸 봤다고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분이 신고했구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지만 신고한 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들켰다는 거였죠.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차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몇 번 탔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자주 타셨죠? 병원도 가시고, 마트도 가시고, 백화점도 가시고. 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유료 주차장 출입 기록입니다. 거의 매일 출입하셨더군요. 그리고 백화점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병원 주차장, 한강변, 심지어 강원도 여행까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년 동안의 모든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건 제 차가 아니라 아들 차입니다. 아드님 차라고 해도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셨잖아요.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재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로스앤젤레스에 주택이 등록돼 있던데요. 어르신 명의로. 현재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집까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조사는 철저했어요. 미국 정부와 협조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왜 신청할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제 진술, 증거 서류, 사진까지. 1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됐어요. 질문하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어르신,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재산을 숨기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실제론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면서 수급비를 받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해요. 조사관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으로 처분 통보가 나갈 겁니다. 수급자 자격 박탈은 당연하고 그동안 받으신 모든 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형사 고발.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75 나이에? 부탁입니다. 형사 고발은 저는 이제 늙었고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조사관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아들아,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다 들켰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한숨, 절망적인 한숨. 한 달 뒤 통지서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그리고 지난 1년간 받은 모든 지원금 환수. 금액은 5,300만 원이었어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이었죠. 임대아파트 계약도 종료됐습니다. 수급자 자격이 없으니 임대아파트에 살 자격도 없다고 했죠. 재계약이 거부되었고 3달 안에 나가야 했어요. 형사고발은 면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이를 고려해서 그리고 처음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아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들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아버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저는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 걸. 수급자 같은 거 받지 말 걸. 조금 불편해도 조금 비싸도 제 힘으로 살 걸. 당당하게 살 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돈은 갚아야 했고 집은 나가야 했고 제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아들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들의 미래를 저당 잡은 거였죠. 저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결국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남았고 저는 다시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갔어요. 혼자서, 외롭게. 떠날 때 아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너도 건강해라. 사랑해요. 나도. 포옹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우는 걸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울 순 없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어요. 1년 반 동안 살았던 곳, 행복했다가 불행해진 곳. 이제 다시는 못 올지도 모릅니다. 무릎은 좋아졌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제가 한 거짓말들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그때 정직하게 살았다면, 조금 불편해도 당당하게 살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치렀고 그 교훈을 배웠어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며.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아들과의 관계도, 제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미국 집에서 무릎 통증 없이 걸을 순 있지만 마음엔 늘 무게가 있어요. 후회의 무게, 부끄러움의 무게, 죄책감의 무게. 이웃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에서 뭐 했냐고 물으면 대충 얼버무려요. 말할 수 없죠. 부정수급으로 고발당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악용하면 결국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처럼요. 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잃는 건 훨씬 많습니다. 명예, 자존심,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조금 비싸도 정직하게 치료받았다면, 택시 타고 다녀도 작은 식당에서 밥 먹어도 당당하게 살았다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비싸도 떳떳하게 사세요. 그게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크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욕심과 거짓말의 끝. 여러분은 제 실수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안 걸려. 걱정하지 마. 공무원들이 맨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사인해. 이따가 나가서 동사무소에 내고 갈 테니까 시장 앞에서 만나? 서류 이제 내면 다 끝난 거죠? 서류도 처리했고 장이나 보러 가자. 그래, 가자. 오늘 장바구니가 꽤 무거울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뭐야, 누구야 저 여자는? 우리 언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딴 년이랑 살림을 차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죠. 예순을 넘어도 일흔을 넘어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인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선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노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창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가까워졌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조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을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외로움과 욕심 사이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최상호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고 한때는 이장도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저를 믿어줬고 저도 그 신뢰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내는 저한테 병원에 가자고 했죠.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뤘어요.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돈이 아까워서였어요. 당시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농사만으로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죠. 그래서 미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요.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점점 힘들어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가끔 통증을 호소했지만 저는 그냥 파스를 사다 줬죠. 이거 붙이고 좀 쉬어.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비 걱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참았죠. 그러다 결국 아내가 쓰러졌고 그제야 병원에 갔어요. 이미 암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수술로 완치도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완치가 아니라 생명 연장이 목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아끼려다가 아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아내는 그 뒤로 1년 넘게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비로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결국 병원비를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쓰게 됐고 그럼에도 아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참았으니까요. 괜찮아요. 당신 혼자 남는 게 걱정이네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요. 그 뒤로 저는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은 도시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올까 말까 하죠. 전화는 가끔 오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래, 잘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밥을 할 때마다 두 사람 분량을 만들다가 혼자 먹을 양만 만들게 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가끔 마을 회관에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라도 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아무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아내 생각이 나요. 아내가 옆에서 자던 모습,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모습, 텔레비전 보면서 같이 웃던 모습이요.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이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옆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실수도 생각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단 100만 원이면 초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아끼려다가 아내를 잃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우야, 너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재혼 생각 안 해봤어?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혼은 무슨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나이 들수록 사람이 필요한 거야. 밥 차려줄 사람, 말 걸어줄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죠. 하지만 재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했고 자식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윤미경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윤미경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녔죠.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고 소풍 갈 때 같은 조였던 기억도 납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가끔 동창회에서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를 동질감 같은 걸 느꼈어요. 미경도 저처럼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경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미경아, 나 상호야. 고향에 돌아왔다며. 한번 보자. 미경은 반가워했습니다. 상호야, 오랜만이다. 그래, 언제 만날까? 우리는 며칠 후 마을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옛날 그 모습이 남아 있었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 서로의 아픔, 서로의 외로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미경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윤미경은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68살이요. 하지만 외모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도시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옷차림도 세련됐고 말투도 도시 사람 같았죠. 미경은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고 거기서 평범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미경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처음엔 중국집 배달원 일을 했어. 그게 돈이 쏠쏠했거든. 나중엔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일도 하고 카페에서 서빙도 했지. 뭐든 닥치는 대로 했어. 미경은 그렇게 말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은 하나였어요. 아들이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은 결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미경은 아들과도 거의 연락을 안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 아들한테 엄마랑 거리 두라고 했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연락 안 해. 서로 편한 게 나으니까. 미경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표정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손자도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5년 전부터였는데 몰랐지. 우연히 알게 됐어.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거든요. 그 여자가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렸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너무 배신감이 들었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 그래서 따졌어. 남편은 사과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 저도 믿고 싶었어. 그래서 용서했어.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바람을 피웠어.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안 받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밤마다 울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만 들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부부 문제가 아니었어.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혼했어.
3년 전에. 위자료는 좀 받았지만 많지 않았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어. 남편이 빚이 있다고 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갔거든. 알고 보니 남편이 주식 투자하다가 빚을 진 거였어. 미경은 이혼 후 혼자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서울 물가는 너무 비쌌죠. 60 넘으면 식당에서도 안 뽑아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다는데 노인이 뭘 하겠어. 그래서 파출 청소일도 해봤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했어.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어. 여기선 집세도 싸고 물가도 서울보단 나으니까. 내가 살던 집이 아직 남아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어. 미경이 말한 집은 미경 부모님이 살던 옛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어 있었는데 미경이 돌아와서 정리하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은 낡았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았습니다. 저는 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질감이었습니다. 미경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었고 자식과도 멀어졌고 외롭게 살고 있었죠. 물론 제 경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고 미경은 이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주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했어요. 미경과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죠. 미경 앞에선 제가 겪은 죄책감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도 아내한테 정말 미안해.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상호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미경은 그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말했습니다. 상호하고 미경이가 요즘 자주 붙어 다니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매일같이 다니던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신경 쓰이긴 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라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미경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경이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졌고, 미경이 슬퍼하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경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약을 사들고 달려갔죠. 이게 사랑일까요? 68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내한테 미안했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경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야,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라니. 같이 말이야.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놀랐어요. 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상우도 그렇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사는 거야. 나이 들어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고 자식들 반응도 걱정됐죠.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미경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미경의 집은 너무 낡았고 제 집이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미경은 짐을 정리해서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경이 밥을 차려줬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낮엔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밤이 되면 같은 방에서 잤죠.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잘 잤어? 라고 물어봐 줬습니다. 밥 먹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거 맛있네 하고 말할 사람이 있었죠. 물론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경이 옆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깼을 때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 관계를 알고 있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상호가 윤미경이랑 산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래?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나이 들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네. 자식들 얼굴이 뭐가 돼? 저는 마을 회관에 나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들었어요. 이장까지 했던 사람이 저 모양이야. 채통도 없어. 아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자를 들이나.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마트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 어제는 누가 대놓고 말하더라고. 결혼도 안 하고 산다고.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알려질까봐 걱정됐어요. 저는 아들한테 미경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떠나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산다고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아버지,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미경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집에 내려온다고 하면 미경을 친정집으로 보냈습니다. 미경의 물건들도 급하게 치웠죠. 상호야, 이렇게 숨어 사는 거 힘들어. 언제까지 이래야 해? 조금만 참아, 미경아. 아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미경도 이해해줬어요. 괜찮아. 나도 아들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알지만 가족들은 모르는 관계였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경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상호야, 생활비가 좀 빠듯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그 돈만으론 두 사람이 살기에 부족했습니다. 미경도 돈이 있긴 했지만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호야, 혹시 주거급여라는 거 알아? 주거급여? 그게 뭔데?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 봐. 저소득층한테 집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래.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온대.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든 거야. 그건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